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83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예, 주말 잘 쉬셨습니까? 네. 이정희 PD는 진짜 쉰 것 같은 푹 쉬고. 예. 그리고 저희 진짜 금요일 그 돌마고 붉은 파티는 그 몇 명이나 왔다고 말할 수 있나? 아무튼 생각보다 많이 온 거예요. 그게 저희가 이렇게 길쭉하게 앉을 때는요. 굉장히 많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렇게 세어보면 몇 줄 안 되는데 이게 그 계단에 앉았잖아요. 그 계단이 워낙 넓어요. 옆으로 폭이. 그래서 한 줄에 거의 한 20명이 앉을 수 있는 근데 이렇게 또 계단 그 폭도 있어가지고 KBS. 네, KBS 앞이. 근데 퍼져가지고 사람이 좀 적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숫자로 보였어요. 그리고 일단은 KBS 성재호 위원장이 그 얘기 했는데 그 자리에 8년 만에 다시 시민이 앉을 수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여는 게 제가 딱 도착해서 여기를 어떻게 뚫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위원장이 정말 자기네 애썼다고. 그런데 그걸 열어줬다는 거는 사실은 고대영 사장이나 예, 좀 약간 이것까지 막았다가는 더 큰일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공간을 열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현주 사장 뭐 그런 퇴출 이런 때나 그걸 그런 분위기일 때 이제 열었고 그 다음부터는 쭉 한 번도 거기에 조합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 앉아서 집회를 해보지를 못했어요. 완전히 그 KBS의 땅으로 이렇게 딱 가로막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집회를 하니까 상당히 편하기도 하고. 계단이니까 좋던데. 그죠? 예, 뭐 계단이 조금 더 폭이 넓어서 내가 앉기에 내 이 롱다리가 앉기에 편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괜찮았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저는 마음이 좀 찡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디어오늘에서도 기사를 썼던데 세월호 합창단이 와서 노래를 부른 것이 굉장히 그 아버님이 얘기하실 때도 뭐랄까 정제되지 않은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그냥 울컥해가지고. KBS 사장, MBC 사장, 부역자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악마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청와대 박근혜도 악마의 한 사람이었죠. 악마는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마 KBS, MBC 이런 악마들도 언젠가는 박근혜와 최순실과 같이 그런 감옥에서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시곤 보도국장의 망언 때문에 왔을 때와 지금 다시 와서 이제는 노래를 부르며 KBS 정상화를 바라는 그런 마음과 이런 것들이 막 느껴져서 울컥했고 저는 그 쉼표라고 그 지휘자 선생님이 우리 마을 엄마여서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MBC도 꼭 가고 싶다고 그리고 꼭 계속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진짜 고마웠어요.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KBS 분들이 혹시 이번에 조금 덜 온 것 같아서 왜냐면 이게 휴가철이었고요. 최고로 더웠어요. 사실은 이번 주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예, 너무 더워도 너무 덥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좀 적은 분위기가 들어서 KBS 분들이 조금 마음이 이거 왜 그러니까 이런 거야. KM이 약간 경쟁하거든요. 안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늘 경쟁을 해. 근데 K보다 M이 더 많았어요. M이 한 300명 왔거든요. 지난주에. 근데 지난주에 또 K가 했는데 더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약간 그 공간이 이렇게 넓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덜 들고 그래서 솔직히 조금 실망한 우린 정말 훨씬 더 많아지고 막 300명이 500명 되고 막 이런 분위기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조금 주춤해서 오히려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얘기 했거든요. 휴가철에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오신 거다. 그래서 조금씩 계속 더 늘어나면서 이번 주에 또 MBC도요. 원래는 조금 너무 휴가철이어서 그냥 좀 뭐라 그럴까 지나가는 집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MBC 징계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MBC 분들도 좀 더 힘 받아서 이번 주에 굉장히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계속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광화문에서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요. 8월 25일 금요일에는 MBC 앞에서 안 하고 청계광장을 빌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했거든요. 계약은 아니고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청계광장에서 25일 날은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분위기가 이렇게 확 커져야 그 KM 정상화의 힘이 좀 받아지거든요. 그리고 서명은 진짜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8,000명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청계광장에서 하면 조금 재밌겠네요. 그 채널A가 얼마나 재밌게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채널A. 아이고 KBS, MBC 저 심각하구먼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바로 옆에가 채널A. 조금 있으면 채널A도 정상화. 그 건너편에 또 조선일보가 있어요. 조선일보도 아이고 저 KBS 저거 적폐를 청산해야지. 역시 적폐들이구만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재밌는 그림이네요. 기사 낼지도. 그렇죠. 아 기사 낼 수도 있어 진짜. 대박. 방송 네. 8월 2일입니다. 지난 8월 2일 문재인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되잡겠다. 정확하게는 투기를 잡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 하면서 8월 2일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사실 6월 19일에 이미 첫 번째 조치가 있었어요. 근데 씨알도 안 맥혔어요. 그래서 8월 2일 날 정말 역대급으로 꼽히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왜냐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은 부동산 관련해서 모든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네. 그 빚이 높아도 막 대출해줬어요. 부동산 대출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주택을 위해서, 주택 사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네, 담보대출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막 주택 담보대출을 많이 해줬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각종 규제가 다 풀렸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감세. 부동산 많이 해서 재산 많은 사람들 감세해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해줘버리면 특혜잖아요. 집 많고 돈 많은 사람한테 감세해주면. 그래서 사실상 특히 박근혜 정부와의 그 초이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사실상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전세값이 집값의 7-80% 육박하는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갭 투자라는 게 성행을 했어요.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전세값이 너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네. 집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억짜리 집값이 매매가가 4억짜리인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새는 3억 7천만 원이에요. 전세가. 네. 4억짜리 집인데 매매가가 4억인데 이 집의 전세가가 3억 7천이야. 그러니까 3천만 원의 갭이 발생하죠. 네. 네. 이 갭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내가 그 3억 7천의 전세를 누군가한테 주면 내가 3억 7천을 받잖아요. 근데 이 집을 팔 수 있잖아요. 네. 3천만 원만 더 있으면은 4억짜리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거예요. 쥐고 실제 있다면, 내가 네. 지불하는 돈은 3천만 원만 그렇죠. 가지고 그 집의 소유권을 얻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비싼 집도 하지만 월세 주는 그렇죠. 그 오피스텔 이런 네. 것도 뭐 진짜 1억짜리를 뭐 8천만 원 전세를 주고 맞습니다. 2천만 원만 해서 싹 내 네. 집으로 하고 월세 받고. 갭 투자는 사실 작은 집을 더 많이 해요. 네, 네.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사례로 든 거는 강남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 이 갭을 이용해서 전세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갭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집을 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사요. 맞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소액으로도 집을 한 채 살 수 있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막 여러 개를 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뭐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금방 팔아요. 또. 왜냐하면 요새는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르니까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전제 하에 네. 그걸 또 되파는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대팔렘. 네. 그래서 순식간에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 올리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돈 놓고 돈 먹는, 투기를 하는. 뭐 굳이 다주택자만이 아니더라도 많은 맞아요. 분들이 이런 리스크를 떠안고, 왜냐하면 소액만 있어도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으니까 소액만 가지고도 이게 아주 이제 성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주 기현상이에요. 그래서 정작 피해 보는 사람들은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라는 거죠. 집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집을 못 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가 없다 해서 파리 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몇몇 내용을 보면 2012년에 박근혜 정부가 전격 모두 해제했던 투기과열지구를 재지정했고요. 서울 전 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가. 그리고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이게 뭐냐면은
떴다방 아세요? 떴다방? 떴다방 이게 어느 곳에서 청약이 진행되면 아파트 청약이 진행되면은 떴다방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사실 불법이에요. 떴다방이. 분양권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여기서도 각종 투기 행위가 아주 넘쳐납니다, 정말로. 그래서 또 돈 많은 분들이 그냥 분양권을 이거 여기저기서 많이 산 다음에 또 순식간에 되파는 경우가 생기고 이 분양권도 개투자래요. 네, 분양권도 갭투자를 해서 아주 소액만으로 여러 개의 분양권을 산 다음에 왜냐하면은 분양권은요, 이거는 이제 갭투자라기보다 그냥 투기 현상인데 아무튼간에 분양권을 살 때요, 내가 분양권을 얻어도 계약금은요 10%밖에 안 돼요. 조금만 내도 돼. 그러니까 이 투기꾼들이 이거를 10%만 계약금만 낸 다음에 분양권을 얻어요.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그걸 아주 비싼 값에 팔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그래서 이것도 제한하기 위해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권리를 상당히 제한하는 조치를 뒀고요. 다주택자 등 단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각종 세제 및 금융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양도세를 중과 부담케 하는, 그래서 집 많은 사람들이 양도하거나 팔 때 상당히 세금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빚이 많은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또 받으려 한다. 대출을 상당히 액수를 줄이거나 아예 못 받게 하는. 그래서 예전에는 내 자산 대비해서 빚 비율이 60, 70%가 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집 놓고 집 먹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비율이 30%까지 쑥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빚의 비율이 30%밖에 안 돼야 돼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근데 이건 돈 많은 사람들이 한정된 거고, 무주택자 또는 8월 2일 이전에 정말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해서 계약을 한 경우, 이때는 기존 비율을 인정해줘요. 그래서 기존 비율대로 50%여도 빚의 비율이 50%여도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여러 규제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그동안 한 9년 동안 상당히 볼 수 없었던 고강도 규제고, 이게 노무현 정부 때랑 많이 비교가 되는데, 노무현 정부 때도 비슷한 고강도 제재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야당에서는 또 이게 뭐 이제 판박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이 나오지만, 이게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는 이렇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굉장히 일부예요.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규제들이. 노무현 정부는 이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때리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시장의 반응을 봐가면서 하나하나 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그렇다는 이유가 있어요. 한 번에 팍 때렸어야 되는데 이거를 눈치 보면서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하나 풀다 보니까 시장이 적응할 그렇죠.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했다. 근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아주 마음을 먹은 듯이 한꺼번에 다 때렸기 때문에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일단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가격이 잡히긴 잡힐 것이다. 안 잡힐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도로 어떻게 내고 있느냐? 지금 이게 대책을 8월 2일 날 내고 지금 이제 기껏해 한 5일 지났겠죠? 네. 근데 이게 정말로 그 전문가들이 예상한 바와 같이 하루 만에 강남 쪽은 가격이 거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막 급매물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안 사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그래서 하루 만에 5천만 원 내려간 데도 있고요. 아무튼 일단 하루 만에 강남 등 이 투기가 이미 성행하고 있던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좀 잡히고 있다. 이런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보도량을 쭉 봤는데 보도가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가 또 방송사들이 또 언론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게 약간 보도의 경향이 완전 그러니까 탈핵과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정말요? 네. 싫은 거지. 부동산 가격이 잡히면 안 돼. 아, 그래요? 네, 이게 모든 방송사 그렇지 왜? 않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SBS, JTBC 빼고는 대부분이 이 정책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네. 부동산은 항상 그렇게 뭔가 과열돼 있어야 되고, 아, 정말요? 항상 가격은 올라가야 되고,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돼요. 아니, 정책이 네. 미흡함을 지적하는 그런 게 아니라 화가 나 있다고요? 그렇죠. 일단 화가 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방송사가 MBC, TV조선, 뭐 채널A, MB 다네 그냥. 다네요. MBC, TV조선, 채널A, MBN이 그러니까 첫날부터 그런 보도를 내요. 야, 이거 봐라. 시장이 냉각될 것이다. 자, 이 가격 안정이란 표현 안 쓰죠. 시장이 냉각될 것이다. 거래 절벽이 올 것이다. 심지어는 MBC는 어떻게 보도했느냐, 첫날부터. 경제 전반이 위기에 도착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네.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대책에 자칫 민간 주택시장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교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실수요자뿐만이 아니고
급하게 거래할 사람들조차 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경제 전반의 위축이 예상됩니다. 강남 3구에 부동산이 잡히면 경제 전반이 어려워집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장난 거의 아니네. 진짜 정말 쌍심지 일으켜고 뭐 MBN도 비슷한 보도. 네.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4일간인데 MBN 같은 경우에는 보도량이 무려 17건이에요. MBN이 이렇게 진짜 관심이 많네요. 네, 무슨 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량을 쏟아낸 게 오랜만이에요, MBN이. 예. 이건 내 마이텀. 네. 뭐 예를 들어서 탈핵이나 뭐 국정원 적폐천사 이런 것도 이렇게 열심히 보도 안 하거든요. 네. 4일간 17건이니까 하루에 4건, 5건이잖아. 네, 상당하죠. 네. 부동산 방송이네. 문비엔에서 돌아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비엔에서 돌아선 지 좀 됐어요. 이제 한 2주 전부터 한 달 전, 특히 탈핵을 기점으로 이제 그 사탕 발림하던 언론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반문비엔. 네, 사실 생각보다 좀 오래 했다 그래도 한 2개월 정도 했으니까 사탕 발림을. 네. 허니문은 끝났다. 네. 뭐 2개월 허니문 했으면 많이 해줬죠. 그렇죠. 근데 뭐 본색을 드러내도 이런 식으로 드러내서야 되겠느냐는 거죠. 사실 뭐 특히 MBC는 근데 참 일관적이죠. 예. 경제 전반이. 그러니까 이걸로 부동산 집값이 잡힐 것 같아서 화가 난 거예요? 아니면 이걸로는 안 잡혀? 정말로 잡혀서 화가 난 거예요. 이걸로는 안 잡혀가 아니고? 왜냐하면 8월 2일부터 강남 쪽은 왜냐하면 이런 부동산 쪽이 얼마나 소식이 빠른지 아시죠? 네. 8월 2일 날 부동산 대책을 나온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이미 강남 3구에서는 술렁술렁이었어요. 야, 이번엔 정말 정부가 정말 완전히 마음 다 잡고 나온다. 그래서 이미 막 이렇게 막 급매물 나오고 막. 그래서 가격 안정화가 조금씩 눈에 보이다가 8월 2일, 8월 3일 되면은 진짜로 눈에 띄게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상승세가 대폭 꺾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책이 나온 지 초반이니까 상승세가 꺾인 거지. 아예 이제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다. 왜냐면 상승세가 막 그 높은 곳은 1%, 이게 부동산 값이 1%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주간. 그죠. 주간으로. 그래서 뭐 높은 곳은 1%, 좀 이렇게 평균적으로 0.6, 0.7%인데 이게 8월 3일 하루 만에 0.3%까지 떨어졌어요. 반토막이 나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니까 이 방송사들이 8월 2일, 8월 3일 당일과 하루 만에 그런 보도를 낸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 잘 먹힌 거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강남 선거에 대해서 먹혔어요. 정책이 성공한 거네. 먹혔어요.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 게 노무현 정부 때도 정책 초기에 먹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후속 대책도 할 게 많습니다.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고 실수요자가 좀 피해를 본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맞벌이 부부가 맞벌이 부부인데다가 무주택자인 처음으로 집을 사는 분들은 뭐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런 규제가 전부 면제되거든요. 근데 그 자격이 너무 까다로워. 부부가 연소득이 합쳐서 6천만 원 이하여야 돼. 근데 뭐 저야 그렇게 못 살지만 많은 분들이 열심히 살면은 부부가 합쳐서 6천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경우가 꽤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집을 살 정도로 그렇게 뭔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너무 빡세다는 거야. 그래서 7천만 원을 올려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후속 대책 얘기가 나오는데 SBS, JTBC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른 방송사들은 차라리 비판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일단 첫날 나온 보도는 MBC 경제 전반을 위축시킬 것이다. 뭐 TV조선 거래 절벽, 가격 하방, 일부러 막 어려운 말 쓰는 거죠. 가격 하방.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첫날부터.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보도. 저는 사실 이 보도가 가장 화가 많이 났는데 가장 문제적인 보도는 사실 KBS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뭐 아까 말씀드린 보도들도 문제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갭 투자. 네. 이거는 명백한 투기고요. 네. 그냥 투기도 아니고 사실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굉장히 기묘한 기형적인 투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전세값이 일단 매매가의 70-80%까지 올라간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KBS, MBC가 8월 4일 날 나온 보도인데 특히 KBS가 어떤 식으로 보도를 내냐면은 정부의 이번 대책 때문에 갭 투자자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내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충격적이네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도를 내버려요. 그래서 좀 보도를 말씀드리면 KBS 같은 경우에 보도 제목에 아예 갭 투자자 노심초사가 박혀 있어요. 이거는 데스크가 갭 투자자 이럴 수밖에 누가 하고 있어야지.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8월 4일 보도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값이 오르면 팔아 차익을 남기는 방법이 갭 투자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갭 투자를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투자자들은 지금 초비상입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8.22 부동산 대책 뒤 투기 행렬이 뚝 끊겼습니다. 자, 투기라고 말을 했네. 근데 뚝 끊겼다. 갭 투자로 수도권의 아파트 3채를 산 이모 씨. 5년간 집값이 2억 원 올랐지만 이제는 오히려 떨어질까봐 노심초사입니다. 근데 어쨌든 투기라고 말은 했지만 지금 보도 내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네요. 정말. 그렇죠. 굉장히 걱정. 그러니까 화가 난 거는 뭐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정말. 굉장히 걱정하고 있죠. 노심초사라는 제목이 정말 야, 이거 봐. 세금 내야 돼. 내년부터 막 세금 양도세 60% 내야 돼. 집값 떨어지면 이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겠니? 보도 내내 이런 보도예요. 그냥 이런 보도. 이게 사실 그 갭 투자가 내가 투기를 해야지 하고 부동산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세 구하러 부동산 가면은 2천만 원만 더 주고 그냥 사세요 이렇게 해요. 거죠. 그러면 내가 투기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샀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걱정이 되겠죠, 사실. 그렇죠. 그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언론이 이렇게 앞장서서 물론 이게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가면은 절대 그 얘기를 안 꺼내는 부동산을 못 봤어요. 진짜. 근데 한 집 하나를 전세를 내가 살 집을 구하러 다니다가 그거 하는 건 갭 투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집을 전세 얻으려다 산 거지. 그냥 산 거죠. 근데 왜냐면 요즘 시세 차익이 얼마 안 나고 사실 우리나라는 전세 사는 것보다는 집을 사는 게 항상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전세는 그러니까 집이 하나도 없을 때는 하나 사는 게 낫다라는 게 어른들의 그 대부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갭 투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지금 그런데 저는 솔직히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KBS 보도가 봉우 씨가 말한 것처럼 갭 투자를 위한 것처럼도 보여요. 그런데 한편으로 봐서는 갭 투자를 포기해라고 정확하게 좌절의 지점을 보여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하면 갭 투자를 하면 이제 답이 없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걸 보고 KBS가 나를 위해서 그 갭 투자에 대한 이 고충을 지금 설명해 주는구나라고 보기보다는 이 보도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포기해야겠구나. 안 되는구나. 이게 정부가 진짜 세구나 지금 정부의 대응이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부동산 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꼽혔던 갭 투자. 8.2 대책으로 더 이상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 속에 갭 투자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나쁘다고 한 거는 오히려 채널A 보도 되게 나쁘다고 하나 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이 심리전이에요. 부동산 보도가. 부동산 보도는 그냥 이렇게 보도하면 이렇게 반응이 오는 게 아니고 진짜 아주 한 끗 차이로 사람들의 감정을 확 치는 그런 다른 것보다 좀 더 심리적 왜냐하면 자기가 다 부동산을 하고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 당사자. 네, 맞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이해 당사자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채널A 보도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갭 투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채널A에서는 우린 안 판다. 우리는 불패다. 네, 강남 얘기입니다. 강남하고 목동의 갭 투자자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다. 5년 내내. 가지고 있겠다라고. 그거 이런 겁니다. 강남의 분위기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안 팔고 버틴다.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죠. 그런 보도를 2건이나 한꺼번에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재산권 침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 재산을 간섭하느냐라고 막 씩씩거리는 그 강남의 다주택자의 발언을 이렇게 담아줘요. 박수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안 판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강남은 떨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아빠고 생각한다. 나중에도 경기가 생각하면 그보다 돈 더 주고 사야 된다. 공급 자체가 부족해 가격이 안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KBS처럼 갭 투자하면 망해. 지금 니네 큰일 났어.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는 그 장관이 그러잖아요. 내년 4월까지 시간을 줬으니 집을 빨리 파세요라고 얘기하잖아. 그 메시지 준 거예요. 그냥 이 보도는. 갭 투자를 걱정한다기보다는 갭 투자하면 망해. 그러니 빨리 팔아라는 것을 주는데 이게 또 어떻게 들으면 갭 투자를 너무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갭 투자한 그 사람들이 또 정부를 원망하게 되는 그런 네,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이번 보도를 보면 무엇이 더 나쁜가를 봤을 땐 전 채널A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집 있잖아. 강남의 똥고집 결속을 다져주는 그런 결속을 다져주는 그런 보도가 제일 나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봤을 때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 안 하는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왜냐면은 정보가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사람들이. 맞아.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는 8월 2일 날 8월 2일 날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8월 2일 날 최소한 뭘 발표했는지 자세히 전해줘야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아서 8월 3일 날 이상한 짓을 안 하거든요. 근데 8월 2일 날 제대로 보도가 안 나오니까 8월 3일 날 계속 부동산에 전화하고 은행에 전화해서 막 불안함이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또 보도를 해.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이다. 지금 혼란이다라고 난리야. 부동산마다 막 전화 오고 막 어떻게 된 거냐 막 난리잖아. 그냥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만 되면 사실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건 이거. 뭐 내가 놀래지 괜히 화가 나는. 괜히 막 불안해가지고 화가 나는 거거든, 사람들이. 근데 그걸 제대로 전달한 방송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MBN이 정보는 굉장히 많이 MBN이 확실히 경제 그를 많이 해서 그런지 정보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정확하게 딱딱 주더라고요. 그리고 JTBC하고 SBS가 그나마 이제 보도를 하는 거고 MBC, TV조선은 보도량 자체가 극단적으로 적어요. 타사보다 적은데 다 부동산 분위기만 전해주지 정보가 없어. 뭐 그런 이상한 특히 TV조선 은행의 반응, 은행이 혼란스럽다랑 이거 하나랑 지금 부동산은 난리 났다. 시장 냉각됐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불만만 막 그 시장의 불만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그 사람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냥 다주택자들과 강남 일부 지역의 불만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막 강조해서 보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보도는 너무나 적은 한두 건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보도가 굉장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신문은 아마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보도하진 않을 텐데 방송은 정보를 전달하는 측면에서 약하잖아요. 방송 보도가. 시간과 모든 것이 꼭지 이렇게 투자.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안 되죠. 이렇게 보도량을 많이 했으면서 왜 그런 보도 정작 필요한 보도를 안 내고 예를 들어서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실수요자 보호거든요. 투기를 억제하는 이유는 결국은 실수요자한테 집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수요자를 배려하는 대책도 굉장히 많아요. 청약의 우선권을 무조건 무주택 처음 집 사는 사람한테 준다거나 모든 규제에서 처음 집 사는 사람들 면제해주고 이런 식으로 배려해주는 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딱 짚어주는 방송사가 SBS, JTBC, MBN 정도. MBN도 그런 보도는 나옵니다. 보도량이 워낙 많으니까.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자들의 입장에선 보도들이 나와요. TV조선 보도인데 강남 잡으려다 강북까지 잡나라는 제목의 보도인데 이게 뭐냐면은 강남은 투기 지역이니까 원래 성행하던 지역이니까 이해하겠는데 왜 집값이 훨씬 싸고 집값 상승세도 훨씬 덜한 강북과 중랑구 등 다른 지역까지 투기 과열지구로 묶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투자를 했거나 그 지역에 집을 가진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에 차 있다 이런 보도입니다. 그래서 뭐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또 이제 강남 쪽 전셋값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것을 집 한 채 있는 것을 투기 지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대책이다. 이런 식으로 과열지구를 한꺼번에 묶어버리면 황당한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역의 불만을 굉장히 부각한 보도인데 이런 보도가 꽤 있어요. 꽤. 중랑구, 광북구처럼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던 일부 서울 동북권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꼬리표를 달면서 강력한 규제에 묶이자 주민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강남 쪽에 전세값 반의 반도 안 되는 거를 집이라고 한 채 있는 거를 갖다 투기적으로 묶는다는 자체는 이거 뭐 사람을 뭐 어떻게 이거 하라는 건지. 인근 공인중개사도 거래가 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보도에 있는 인터뷰 하시는 분들의 문제는 잘 모르니까 괜히 성질이 났어. 그래갖고 막 화를 내. 사람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집 한 채 있는 걸 투기 지역으로 묶는다는 거는 아니 이게 어떻게 살라는 거야 막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네, 근데 이제 이런 멘트들이 사실 이게 제일 세서 그렇지 다른 방송사에서도 다 많아요. 비슷하게 이런 식의 투덜거리는 멘트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집 한 채 가지고 계시면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거야. 당신 집값이 떨어지면 네가 이사 갈 집값도 떨어지고 전국에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 만약에 산다면은 결국은 내 집값이 지금 6억이었다 만약에 5억이 됐다. 그럼 내가 이 집을 팔아서 딴 데 갈 때도 다 집값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모든 만들려는 조건이 거예요. 다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 의미도 없다. 집 한 채는 한 채 가지신 분은 네, 집 한 채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건 다주택자를 불편을 주겠다는 거지.
내가 진짜 서민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 피해 볼 게 없어요. 다 자기가 네. 서민이래. 다 모두 다. 그런데 그러면서 막 불만을 얘기하는데 정말 서민이시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정보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도가 그 타겟을 분명하게 서민이면 이 방송은 서민이 보실 때는 이래요. 그런데 아까 말한 갭투자분들 당신들 지금 굉장히 손해 보게 생겼어. 그러니 팔어라는 메시지를 주고 정확하게 그 보도 타겟을 그렇게 딱딱 짚어서 해줘야 되는데 모든 보도가 다 강북 그러니까 강남의 부자들 또는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 특히 이 TV조선이나 채널 A 쪽은 채널 A는 어떤 인터뷰이냐면은 공인중개사 분을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도 상당히 세요. 이런 정책은 포퓰리즘이다. 막 그러면서 막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다 때려잡으면 포퓰리즘이지 막 이런 인터뷰도 나오고. 네, 맞아요. 재밌습니다. 아주. 그 반대로 SBS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이런 일이 있었어야지 뭐 내 집을 실제로 살 수가 있나 이래가지고 한국에서 집을 살 수가 있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모가 증여하지 않는 이상은 집을 살 수가 없는 그 상황을 계속 아무리 집을 많이 공급해도 계속 그 다주택자들이 장난만 치지 전혀 실소유주한테 가지 않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계속 그 부자들의 투자가 위축되는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저희 처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보도를 말씀드렸지만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지금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도는 방송 보도는 실수요자나 무주택자 관점의 보도는 없고 거의 그냥 전무하다 보면 SBS, JTBC 정도만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보도는 전혀 없고 오로지 투자자 또는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렇다는 사실을 좀 경향으로 짚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JTBC는 정말 과할 정도로 보유세 얘기를 계속하더라고요. 네, 야 이게 이 얘기까지 또 JTBC만 유난히 보유세를 왜 안 올렸냐 이러면서 이제 일부러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보도를 하는 일부러 거예요. 이슈화를 하는 거예요. 네, 보유세를 안 올리면 이게 효과가 없다라는 의미를 계속 얘기를. 그러니까 SBS, JTBC도 보도가 비판적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비판적 시각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자들의 불만이 생겨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집값이 또는 뭐 냉각되거나 그래서 비판이 아니라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더 떨어뜨리고 더 실수요자한테 집이 돌아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JTBC는 보유세를 계속 치고 있어요. 이게 보유세도 세금이에요. 집 가진 사람한테 세금 물리겠다는 건데 정부가 이상하게 이번 대책에서 그것만 빼놨어요. 보유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뭐 선대인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 JTBC를 그거를 굉장히 선도적으로 막 보유세 올려야 된다고 막 하고 있고 김현미 장관이었나요? 그 인터뷰 보도가? 네네. 네, 거기서도 보유세 얘기를 해요. 보유세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하더라고요. 네, 거의 뭐 집중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나게 세게 비판하는데 비판의 결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 다른 방송사들하고는. S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세 얘기는 아예 안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죠?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꺼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후속 대책의 필요성을 특히 실수요자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요건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해줘서 대출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혼부부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그 불이익도 사실은 좀 더 집중적으로 보도를 그러니까 해서 그게 그 불만의 결이 다른 거잖아요. 비판의 결이 지금 TV조선이나 채널A에서 하는 비판과 SBS와 JTBC가 하는 그 신혼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계속 힘들다. 집을 그러니까 특히 장기 통장을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짧고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되는데 신혼부부는 무주택 기간이라는 게 결혼이 이제 같았으니까 또 짧고 계속 그런 모든 것들이 게다가 맞벌이 부부들이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더 많은데 맞벌이 부부인데 뭐 6천만 원 이상 이하여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제 상대적 불이익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거 보면서 굉장히 이번 조치에서 좀 이게 반박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게 그러니까 뭐 공급이 적어져서 분명히 집값이 오히려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조중동에서 계속 하거든요. 그건 이미 해명이 나왔는데. 네. 아니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해명이 아니고
해명이라기보다는 지금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공급 문제가 괜찮을 것이다라는 식이에요. 그 정부는. 그러니까 물론 신규 주택 뭐 이렇게 그 공공주택을 늘린다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공격해야 될 궁금한 점들을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트집 잡는 지금 이 TV조선, MBC 종류의 이런 트집 잡는 보도들만 많지 국민들이 내가 그래서 여기서 집을 어떻게 해야 돼?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은 집을 팔아야 된다는 정확한 그 정보를 주고, 그러니까 그게 겁을 주거나 세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신이 계속 가지고 있다가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감정전, 여론전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제일 나쁜 거는 정보가 없이 그냥 분위기만 전하는 이런 보도가 제일 문제였던 것 같고 정보를 전하는 보도는 TV조선 2건이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을 전하는 분위기가 4건이었어요. 나흘 동안에 MBC는 정보를 전하는 거 3건, 부동산 분위기 4건. 얘네만 이렇게 지나치게 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많아요. 채널 A는 4건 똑같아요. 그런데 MBN은 정보를 주는 게 12건.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4건. JTBC도 정보를 주는 게 9건, 부동산 시장은 3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지금 이 4, 5일밖에 안 된 상황에서는 중요한 정보가 아닌데 자꾸 부동산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전의 그 정도가 제일 심한 게 TV조선이고 TV조선, MBN이 아무튼 MBC가 그렇고 채널 A는 똑같았고 그리고 이제 SBS나 JTBC나 MBN이나 이런 데는 훨씬 더 많이 정보를 주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잘 전해주면 그렇게 흥분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그냥 드라이하게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적폐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신문 3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을 많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좀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여태까지 계속 알파팀, 뭐 댓글부대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국정원에서 아예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거 진짜 있었어. 우리 했어. 라고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냥 요약하면은. 근데 이게 예전에 혹시 세계일보에서 했던 그 문건 보도 기억나세요? 그 여러 개 문건 보도 중에 8건을 거기 나왔던 8건 문건을 직접 국정원에서 확인을 한 거야. 적폐청산 TF에서. 그래서 이거 진짜 그 문서 맞아? 그 내용이야 했는데 사실이었던 거예요. 다. 근데 그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은 야당 뭐 의원들 이런 사람들 동향 파악한 것도 있었고 사찰이죠, 사찰. 그죠. 뭐 사실상 사찰이죠.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거의 선거 개입해서 지금 우리 집권하고 있는 정부, 뭐 이명박 그 정부에게 유리한 선거 승리 방안 이런 거. 선거 전략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써놓고 뭐 아주 기가 막힌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댓글 부대. 우리가 그 알파팀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는 그 댓글 부대가 뭐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는데 우리가 그걸 흔히 알파팀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2012년이면 언제냐. 총선 대선이 다 있던 해잖아요. 그 해에는 팀을 한 30개 정도 운영을 했는데 이게 약간 30개 팀이라고 하면 잘 안 와닿아요. 자, 3,500명. 와. 그 안에서 그 30개 팀에서 실제로 뭘 했던 사람이 한 3,500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라고 한겨레하고 JTBC가 단독 보도를 일단 했죠. 대박이다. 그래서 지금 국정원이 확인해 준 거는 한 달의 인건비만 한 3억 정도 들어갔다. 그거를 실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012년 한 해에는 30억 원이 들었대요. 그 인건비로. 대박이다. 진짜. 이거 관련된 보도량하고 보도 일단 양상부터가 확 차이가 납니다.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이거 일면 머릿기사로 냅니다.
상식적이죠. 이런 보도가 나오면 이건 일면 머리 기사 깜이에요. 아무리 못해도 일면에는 내놔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조중동 관련 보도 일면에 없어요. 자, 관련 보도 8면, 4면, 12면에 딱 하루에 한 건씩만 내놓습니다. 12면이면 네, 그냥 안 내겠다는 의도죠. 종합면도 아니야. 네. 그냥 뒤에다가 사이면 이런 데다 쑤셔 박아 놓는 거예요. 야, 너무했다 그건 진짜. 하기 싫은데 진짜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이거는. 국정원에 국만 나와도 아주 사시나무 떨더라고. 자, 보도 제목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조중동 보도 제목은 전부 따옴표예요. 국정원 TF가 한 말을 다 따서 받아쓰기. 따옴표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경향신문 보도 제목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여론조작 MB댐 민간인 3,500명 활동. 나머지 다 이런 식이에요. 네. 한겨레 한국일보도 자기네 목소리로 말해줘요. 그렇죠. 인용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라 이거죠. 이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말했어가 아니라 이건 사실로 밝혀졌다, 여러분. 그렇죠. 그게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사실로 밝혀진 게 사실이니까. 사실이면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따옴표 이딴 식으로 하는 건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여러 건의 보도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한 건 낸 보도를 다 이런 식으로 따옴표 처리한다? 이거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이거는 퀴즈처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명박이라는 이름. 자. 이 댓글 부대 관련 보도에서 이명박 이름은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 이명박 정권 때 일어난 일이고 원세훈이 누구예요? 이명박의 최측근 아닙니까? 네. 이명박이 굉장히 사랑하던. 근데 그분이 이명박 정권에서 이명박 대통령 모르게 몰래 우리 명박님이 기뻐하시겠지? 하고서 몰래 추진했을까? 그럴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근데 이명박 이름을 말 안 하는 매체가 하나 있어요. 동아일보. 네, 딱 하나.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그거 지난번에도 했잖아. 얼마 전에도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야? 네. 저도 몰랐어요. 당황스럽네요. 동아일보와 MB가 이상하게 지나치게 서로를 감싸나요? 그 동아일보가 지금 유일하게 6개 일간지 중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다 얘기하거든요. MB 정권 때 있었던 일이고 MB 뭐 어쩌고 얘기를 다 하는데 이명박이 이름이 안 나와요. MB란 이름도 안 나오고. 일단 다른 매체들은 제목에 MB를 넣어요. MB 그렇죠. 국정원, MB 정부 국정원 다 넣어요. 근데 얘네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원세훈 그 전 국정원장 언론통제 네. 그 녹취록 기억나세요? 때려잡아야지. 네. 그거 때도 동아일보만 이명박 이름을 관련 보도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뭐지? 금기원가 회사 내에서? 잘 모르겠어요. 타이핑 치면 뭐 안 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금기원에서 막 뿅뿅으로 바뀌어서 나온다던가. 아직도 각한가 거기서는? 굉장히 수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댓글 사건 재수사가 될 것이다. 이걸로 인해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재수사 가능성 조중동에 얘기 안 나옵니다. 그냥 MB 정권 당시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까지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중앙조선은. 혹시 정치보복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자, 그 얘기 조금 이따 할게요. 해야지. 3,500명. 아까 그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확 와닿잖아요. 30개 팀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아요. 조금 적게 생각. 네, 적게 느껴져요. 팀이라고 하면 몇 명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3,500명이라는 이 규모를 동아일보랑 조선일보는 굉장히 축소해서 말하려고 노력을 해요. 일단 이 3,500명이라는 게 국정원 TF에서 말한 게 아니라 한겨레 그다음에 JTBC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국정원은 아직 인원 규모와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 다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동아일보는 그 3,500명에 달한다는 정보 자체를 전달 안 해요. 동아일보는 참 많은 걸 말을 안 하네. 굉장히 지금 조심하고 있어요. 입조심을 하고 있어요. 보도량도 적지만. 자, 아까 정치보복 얘기하셨죠? 딱 한 매체가 자유한국당에서 말한 그 정치보복 반응을 기사 안에 포함해서 전달했어요. 딱 한 매체. 조선. 동아. 중앙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애통이 할 일인가? 뭐야, 걔는 왜 갑자기 튀어나와? 자, 언제나 말씀드렸는데 그 중앙일보는 보도를 안 하는 걸로 특화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또 전달을 해줍니다. 그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계시죠. 이분이 국정원의 과거 적폐를 조사한다는 테이프가 이명박근혜 정부 시기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요거는 정치적 보복 아닌가라는 발언을 하는데요. 이게 공식 논평 아니에요. 공식 논평 아니고. 아, 그래요? 네, 구두 논평, 공식 논평 이런 게 아니고. 어디서 말한 거야? 인터뷰를 딴 것 같아요. 자기들이. 왜냐하면 직접 전희경 씨의 이 발언을 인터넷을 포함해서 유일하게 보도한 데가 중앙일보거든요. 어디도 보도가 없구나. 네. 직접 전화했네. 네, 오늘 아침까지도 없었어요. 진짜 열심히 한다. 그러면 중앙일보는 논평 안 냈는데 직접 전화해서 물어본 거야. 이거 정치보복 아닌가? 대답을 듣고 싶었어. 자유한국당 대변인한테 전화하면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런 보도들을 좀 하고 있다. 좀 보도량에 있어서나 보도 행상에 있어서나 굉장히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재용 공판 보도. 그거에서는 제목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3일날 이재용 부회장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오던데. 네,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이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하는 그리고 삼성 측에서 하는 어떤 이런 증언들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는 멍청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 우린 피해자야. 네. 특히 이재용은 나는 왜 아무것도 몰랐어요. 나는 멍청한 도련님이야. 여자한테 혼난 거 처음이야. 난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니까. 막 이걸 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증언의 핵심이에요. 근데 3일날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아버님 외에는 누구한테도 야단 맞은 기억이 없다. 근데 실제 여자분한테 싫은 소리 들은 것도 처음이라서 굉장히 당황했다. 근데 그 여자분이 박근혜 대통령이죠. 네. 그러니까 독대를 했는데 나는 진짜 여자한테 혼난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처만 있을 뿐. 아니 짜증나 진짜 이상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재용 회장 때문에 물론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회장 둘 다 지금 이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지만은 비판의 그 어떤 목소리가요.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지금 약간 사라지고 이재용 회장한테 쏠리고 있어요. 은폐되고 있어 사건이. 박근혜의 뇌물이라는 혐의가 숨겨지고 있다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자한테 상처받았다는 점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이거 관련된 보도 일단 6개 일간지 다 나왔어요. 다음 날 이재용 공판 보도는 다 나왔는데 제목이 좀 문제입니다. 제목이 뭐냐? 일단 경향신문 관련 보도 제목 이재용 큰 따옴표 박근혜 눈빛 레이저 같아 여자한테 싫은 소리 처음. 자, 동아일보 박 독대 상황 밝힌 이재용 큰 따옴표 여자분한테 싫은 소리 처음 들어. 자, 한겨레 이재용 박근혜 언급하며 큰 따옴표 여자분한테 싫은 소리 들은 게 처음. 야, 다들 이게 재밌었구나.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긴 해요. 뭐 흥미롭죠. 근데 이거를 공판 보도에서 제목으로 뽑아? 이날 공판 보도의 핵심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내가 혐의를 뇌물 혐의, 그러니까 청탁 뇌물 지원 혐의에서 벗어나려고 계속 말을 바꾸고 과거와 다른 말을 하면서 혐의를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맞아요.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거죠. 맞아요. 말 바꾸기랑 피해자 코스프레가 딱 그죠. 그건데. 딱 그건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그냥 뭐 약간 왕자님이 재벌가의 어떤 왕자님이 입은 상처 여자분한테 여자분한 상처가 어머 재벌은 정말 그런가 봐 막 이런 어떤 가십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좀 부적절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보도에서 제목은 조선일보가 잘 뽑았어요. 조선일보 잘 뽑았다? 그건 아니다. 뭐라고 뽑았는데요? 특검 큰 따옴표 대통령의 뇌물 주고 승계 청탁. 삼성 큰 따옴표 억지로 끼워 맞춰 기소. 차라리 양쪽의 의견을 그냥 전달한 거고 중앙이랑 한겨레는 이재용의 그냥 다른 말 승계 작업 논리는 특검이 만든 허구다. 나는 최순실 뭐냐 몰랐다. 이런 말들을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왠지 조중동 그분들은 이재용 회장을 보호해 주려고. 네, 왜냐면 지금 조선일보가 계속 보도를 안 하다가 이재용이 이렇게 좀 변명을 좀 열심히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신나서 관련 보도를 굉장히 열심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아주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꼴사납긴 하지만 그래도 여자한테 싫은 소리 처음 눈빛 레이저 같아 이걸 제목으로 뽑는 것보단 낫다. 근데 저도 너무 재밌어 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성이 좀 되네요. 저 너무 재밌었어요. 관련 보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 온라인 보도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건 뭐 그래 클릭 수를 높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실제 궁금해하니까 흥미 있는 것들을 전달하는 것도 뭐 상관없다고 할 수 있겠는데 지면 보도에 관련 보도가 한 건씩 있는데 이거 제목을 이런 식으로 뽑는다. 보도가 그거밖에 없는데. 보통 공판 보도는 한 건씩이에요. 사진 기사랑 이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해서. 문제가 있네요. 전 다른 보도가 있는데 그런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요게 핵심. 저는 참 이거 보면서 혼자 너무 많이 낄낄대서. 이봐 사람의 마음을 자극한다니까. 참 반성이 많이 돼. 아니 근데 이런 건 제목보다는 뭐 귀퉁이에 이모저모 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원래 그런 식으로 처리되면 제일 좋죠. 이렇게 좀 아니 뭐 기사 마지막 부분에 언급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사진 기사에서 뭐 그렇게 얘기한다든가. 웃긴 일 이런 것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전 너무 재밌는 게 진짜 이 사람은 딴 세상 사람이다. 재판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 그 발언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재판에 나와서 여자한테 너무 많이 혼나고 나는 아빠한테밖에 안 혼나봤고 이게 재판에서 할 말입니까? 난 아빠한테밖에 안 혼나봤고 여자분한테 싫은 소리 들은 것도 그분이 처음이다. 근데 어디 이런 발언들을 사실 다 코치를 받은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다 전략인 건데. 그러니까
감옥에 가지 않게 해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도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아, 그 말이에요. 진심으로. 억울하고 너무 억울해서 너무 화가 나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지. 어떻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저는 이게 다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왜 때문에. 어떤 전략? 왜? 그러니까 최대한 말해서 이재용은 최대한 멍청해 보여야 멍청하고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수상물정을 모르는. 아, 진짜 다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냥 지금. 온실 속의 화초로 가서도 그냥 혼나고만 왔고 진짜 나는 찐따라 아무것도 몰라요. 막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 처음 혼나서 충격적이었어. 그리고 나는 집에 오면서도 다른 생각 안 하고 계속 여자한테 혼난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실제로 이 발언이 너무 이번에 세고 재미있어서 그렇지 일관적으로 그런 태도였어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난 모른다. 그게 사실 그때 청문회에서도 그런 태도였잖아요. 계속 나는 바보고 맞아,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튼 뭐 재밌는 참 아무튼 세상은 저는 요지경. 네. 그 이재용 재판은 이재용의 반응보다는 사실은 검사의 그 특검 측의 특검 측의 얘기들이 너무 좋은 그 정확한 상식적인 얘기들이 지적들이 많아서 많죠. 예, 그 부분이 부각됐어야 되는데 엉뚱한 짜증나게 것만. 예, 계속 이런 웃기는 얘기 위주로 이제 보도가 되고 그리고 그게 이렇게 제목으로 좀 더 세게 비판하려다가 아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다는데 봉우 씨처럼 재밌어 죽으려고 저는 좀 그러는데 반성이 되네요. 예. 제가 너무, 오죽하면요 이거를 너무 재밌어했다. 그 뭐지 정관용에 있는 제작진들이랑 이제 이거를 라면이 아니고 김밥 먹으면서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그 땡기고 싶긴 하지 너무 재밌는 소재니까.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언급하고 화제가 되게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니까. 상당히 제가 반성이 많이 되네요. 네. 그런 고민을 우리가 막 했습니다. 언론들이 이명박근혜 아바타입니까? 실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민원연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언론의 미래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로잡을 단체 누굽니까? 민원연의 미디어 달곡기.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우리 많이 했기 때문에 할 거 지금 언론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서 그 자유한국당이 알쓸심잡에 대해서 방송심의 신청했다고 진짜 그러잖아요. 이분들은 깨알 같으신 분들이에요. 야, 이제 민의를 이렇게 챙겨봐라. 아니 왜요? 그 알쓸신잡에서 정재승 교수가 그 카이스트 교수가 그걸 뭐라 그러지 체르노빌 사태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제 고통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사실 좀 피해자는 수십만 명이 넘죠라고 했어요. 체르노빌. 총 피해자. 네, 총 피해자. 근데 처음에 유시민 씨가 몇천 명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피해자는 수십만 명이 넘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르거나 논란이 있는 내용을 100% 확정된 사실이거나 정설로 느껴지게 발언을 했다. 라면서 그 유시민 장관과 전 장관과 카이스트 교수 그 정재승 교수의 발언을 이제 심의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와 진짜 체르노빌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체르노빌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 실질 직접적 피해자는 몇 명 되지도 않는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사실과 다르다는 말이 건데. 되는 소리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그거 게 여기 가지를 못하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학계에서는 여러 통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체르노빌 같은 사고의 피해자는 가장 정설은 뭐냐면은 파악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한 세대에 국한되는 피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파악할 수조차 없다는 게 정설이에요. 수십만 명도 사실 적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아무튼 더 이상 하면 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한심한. 저는 그래서 이번에 방심위가 어떻게 하는지 또 봐야 됩니다. 이거는 기각이에요. 기각이죠. 이건 기각이에요. 우리가 낸 수많은 시민을 다 기각시킨 방심위가 과연 자유한국당이 낸 이 말도 안 되는 시민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볼 겁니다. 아무튼 그 요즘 너무 그 신고리 원전이 조금 약간 조금 불안한 느낌이 너무 언론에서 뭐라 그럴까 나쁜 보도들을 많이 하니까 여론이 약간 뒤로 후퇴하는 분위기가 들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런 똑벌을 자유한국당이 쳐주셔서 그럼 또 이제 체르노빌의 막 문제점 이런 게 이런 거 쫙 떠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럼 사람들이 또 해외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주는 보도들이 쫙 나와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신고리 원전 보도 저희가 간간히 몇 번씩 했었는데 정말 이상하리만큼 그런 보도가 안 나와요. 과거 그런 참사들에 얼마나 원자력 에너지가 핵에너지가 위험한 건지를 좀 이렇게 이슈화가 됐으면 보도가 나올 만도 한데 기획조차 하나도 없어. 신문도 기획 안 나오죠.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방송 쪽도 돈을 안 마찬가지고. 주거든요. 하면은 또 한 손이 돈을 기획기사는 돈이 있어야지 나오는 사실 이게 정말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기획보도들이 특히 그 뭐 노동 이런 주요 기획보도들이 돈으로 너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보도 이런 건 거의 다 돈으로만 했잖아요. 근데 예전에 한국일보였나? 체르노빌 그러니까 프리랜서 기자분을 이렇게 섭외를 해서 그분이 그 지역에 가서 막 이렇게 보는 굉장히 좋은 기획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내키면 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방송 쪽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 보도 정말 심각해요. 네, 너무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리즈 시절.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리즈 시절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에서 뭘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리즈 시절을 뽑아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MBC와 KBS, 그러니까 제목은 그냥 마봉춘과 고봉순의 리즈 시절 이래가지고 예전에 좋았던 정말 옛날에 이런 것도 했단다 그런 방송들을 지금 찾아내서 각자 K 5개, M 5개, 민원연 5개 이렇게 5개씩 뽑아서 자랑하는 우리 나름 이제 우리 이렇게 좋은 게 있었어라고 하기로 했고 저는 좀 숨어 있는 방송들을 그러니까 좀 정말 대표적인 거 말고 숨어 있는 방송들 그동안 민원연이 상을 워낙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 방송들을 지금 찾아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든 거는 시사기획 3이라고 KBS에서 했던 시사기획 3이 굉장히 유명한 탐사보도 팀이 이제 그 지금의 김용진 대표와 최경련 기자 등등 거의 모든 성재우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다 있던 그 KBS 탐사보도 팀이 우리나라 탐사보도 팀 중에서 제일 잘했었어요. 정말 좋은 방송을 많이 했는데 그 팀이 만든 그 코너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선거 시기에 무신분립이라는 그 방송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 대선 주자를 검증하는 보도였어요. 근데 물론 이거 말고도 사실 되게 많았는데 이걸 제가 한 것은 이제 선정한 것은 대통령 후보 5명이었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 후 2007년에 방송된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 후보 5명을 모두 다 깐 거예요. 모두 다. 그러니까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 권영길, 그다음에 문국현 후보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5명이 똑같이 하나씩의 단점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배경에 문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미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 정확하게 집단 이 사람을 후원하는 집단은 누구다라는 걸 하고 이 사람의 어떤 뭐 도덕성 재산 문제 이런 걸 다 똑같은 잣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제일 좋은 방송 리즈 시절 방송으로 뽑았어요. 사실 이 이후에 저는 대선 보도에서 이렇게 검증 보도가 제대로 나온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7년 이후에는 뭐 대선이 그 다음에 박근혜가 되는 대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된 대선이잖아요. 그냥 있다면은 문재인 후보 터는 거 위주로만 있었죠. 근데 이 시기에 어떤 내용이었었냐면은 일단은 제일 먼저 이제 이명박 후보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명박 후보의 재산 문제를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나왔던 것은 이 보도에서 나왔던 것은 이명박 후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에 그 건물 있잖아요. 건물에 건물 관리인으로 자기 딸이랑 사위를 두고요. 그 계속 월급을 줘요. 그거 유명했죠. 딸하고 사위는 미국의 무슨 하버드에 있는 기숙사에 가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이제 두 가지 자기 자식한테 월급을 주는 그 효과와 탈세를 하는 효과를 누리는 거거든요. 뭐 이런 식의 하나하나를 여러 가지 주제를 이제 뽑아내요. 그래서 뭐라 그러지? 이 사람이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실 이거 말고 이 사람의 부도덕함은 한두 개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쭉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해창 후보는 이해창 후보가 당시에 그 전 대선에서 이제 실패하고 이제 다시 나오지 않겠다고 해놓고 다시 나온 그런 상황, 네, 그런 번복한 상황을 쭉 이야기를 하고 이해창 후보를 미는 사람들은 누구누군가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동영 후보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전두환 정권을 찬양하는 보도들을 사실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MBC 기자였으니까 그런 보도들을 왜 너는 전두환 정권을 찬양하는 동원되었느냐라는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동영 후보의 아이들이 이제 그 외국에 있는 사립학교, 보스턴에 있는 사립학교, 유명한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자신의 아이는 그렇게 굉장히 비싼 한해 기숙사비가 $40,000가 넘는 소수정예 사립학교를 보내면서
왜 한국에서는 그런 정책 뭐 자사고 폐지 정책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트주의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당신 자식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때 굉장히 이제 넌 누구 편이냐, 이 방송형 누구 편이냐 이런 말들도 있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똑같이 비판했기 때문에 문국현 후보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유한 킴벌리에서 엄청나게 도덕적인 사람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식에게 자기는 자기 아이들한테 상속을 안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막 증여가 애들 이제는 더 안 하겠다 이거였군요. 이미 증여가 막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많이 하진 않았어. 그렇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엔 재산에 비해서 많이 하지 않았지만 일반인들은 자식한테 막 3억씩 이렇게 못 주는데 뭐 어찌 됐든 그 어린 아이들이 뭐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거. 그다음에 권영길 후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영길 후보가 자료를 뭐 이렇게 달라는 걸 제출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거나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모든 후보에 대해서 골고루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대통령 후보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보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그 대선 검증 보도, 대선 후보 검증 보도였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는 걸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PPT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박 부장 이 지금 약간 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 처리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할 거고요. 이거 말고 또 하나 뽑은 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언론과 권력이라는 KBS 스페셜 코너인데요. 그 베를루스 쿠니? 네. 왜 이렇게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늘 헷갈리는지. 베를루스 쿠니가 얼마나 그 MB와 비슷한 사람인지 몰라요. 정말 거의 무서울 정도로 닮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언론 장악. 베를루스코니가 어떻게 언론을 장악해서 자신의 독재를 했던가, 그리고 그 결과 이탈리아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던가, 그 언론의 상업성 이런 것들을 2008년에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방송이 MB가 그해 2월에 취임을 했나? 2008년 2월에 이제 대통령이 되고 2008년 8월에 이 방송이 나가요. 그러니까 사실 MB 정부 하에서 이런 방송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정말 많은 이미지가 딱 겹쳐지는 어머머머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 그 베를루스코니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셋이라는 상업 방송이 있는데 그 베를루스코니가 한 짓이 공영 방송을 압박하고 상업 방송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죠. 똑같이 종편을 키운 거예요. 정말 완전히 겹쳐져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네, 완전히 벤치마킹. 참고 수준이 아니고 똑같은 행동을 그대로 막말이며 모든 행동이 너무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송을 어떻게 보면 무슨 묵시록 같은 느낌이 드는 예언록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런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저희가 오늘 대방출할 테니 여러분들 이 방송을 물론 억지로 봉 씨가 열심히 뒤졌더니 이 방송을 실제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사실은 방송은 항상 저작권료를 내고 그 KBS에 들어가서 보셔야 되는데 굉장히 낮은 화질이 너무 낮아가지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은 그래도 방송을 휙 볼 수 있는 한 3, 4분 안에 휙 볼 수 있는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돌마고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까 와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 MBC W 그리고 한국 사회를 말하다 뭐 이런 굉장히 좋았던 방송들이 있어요. 물론 그거보다 더 예전에 좋았던 거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거. 그게 지금 우리 김한균 위원장 언론노조 위원장이 만들었던 방송이거든요. 이런 것들 좀 짚어보고 싶고 KBS에서도 좀 더 진짜 좋았던 그 다큐멘터리들이 많아서요. KM의 리즈 시절을 다 뽑아내서 우리에게 지금 만약에 KM이 제대로 있었다면은 지금 신고리 원전과 특히 저는 이 부동산 대책 이런 거 있을 때 제대로 이 프레임이 뭔지를 제대로 딱 알려주는 그런 보도들이 그러니까 다큐들이 나왔을 텐데 그게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아까 부동산 얘기 하다 말았지만은 그 강남 불패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이제 특목고를 이 정부가 없앨 것이다. 그러니 강남은 더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특목고가 없어지면 특목고는 그래도 강북에도 있고 막 동네방네 있잖아요. 특목고가 다 없어지면 학군이 좋은 강남. 역시 강남이 짱이지. 그래서 강남은 안 떨어져.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버젓이 하는 차장님이 쓰신 보고서에 쓰시기를 강남 불패를 계속 조장하는 거예요. 강남 불패를. 근데 이런 상황을 사실은 다큐가 제대로 있었으면은 사실 다 정말 완전히 깨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예전에
예전에 정말 좋았던 다큐 중에서 그 KBS 스페셜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그 엘리트주의를 깨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핀란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다시 사실은 다 리마인드 시켜서 보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주 2-3편씩 계속 업데이트해서 그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KBS가 사실 저희가 고소를 했거든요. 그 고소가 아니지 재수사를 촉구하는 검찰에 그 냈잖아요. 고대영 사장의 그 민주당 도청 사건.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기자회견을 좀 하려고 제발 수사 좀 해라. 너무 안 움직인다라는 그 재수사하라 이걸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하려고 하고요. 뭐 좀 이번 주에 KM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더 발생되어서 저희가 좀 인터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면 방송 이걸로 마치고요. 내일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